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보건정책관리학부 교수 오하나입니다. 저는 영양역학을 전공했고, 현재는 우리가 섭취하는 식품 요인이라던가 영양 요인이 만성질환과 예방과 관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본 강의에서는 첫 번째 파트에 이어서 초가공식품의 이해와 선택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영상은 파트 2에 해당하는 소가공식품의 섭취 현황, 이 네 가지 파트 중에 첫 번째 파트에 이어서 초가공식품의 섭취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가별 초가공식품 섭취의 현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보통 초가공식품 섭취는 24시간 회상 조사나 혹은 섭취 빈도 조사를 통해서 이제 국가 대표성 자료를 사용하여 산출을 하였는데요. 이제 보통 이제 이 산출되어 있는 자료들을 살펴보시면 미국이라던가 영국, 캐나다, 그리고 다른 유럽 국가들, 그래서 북미 국가나 일부 유럽 국가에서 굉장히 초가공식품 섭취율이 높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미국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인의 하루 평균 총 열량 중에 한 50에서 60% 사이가 이제 초가공식품에서 나온다고 할 수 있는데 초가공식품에서 이 열량을 섭취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제 한국과 같은 경우에는 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는 북미 국가나 다른 일부 유럽 국가에 비해서는 섭취율이 낮은 편인데 한 20% 정도 섭취하고 있는 것으로 총 열량에서 20% 정도가 초가공식품에서 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같은 경우에 현재는 다른 국가에 비해서 낮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꾸준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점점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초가공식품은 누가 가장 많이 섭취를 하고 있을까요? 네, 연령별로 이 섭취 현황을 살펴보게 되면은 좀 차이가 드러나게 되는데요. 초가공식품의 이 네 번째 노바 그룹 체계의 네 번째 그룹인 초가공식품의 섭취 율을 살펴보시면 총 열량에서 이 초가공이 기여하는 정도가 10대에서는 아동 청소년에서는 33%, 근데 20대, 30대에서 가장 높은 36%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40대 이상, 60대 이상은 점점 나이가 들수록 조금 더 적은 섭취율을 보여주고 있으며 특히 60대 이상에서는 19.7%로 이제 젊은 연령보다는 조금 더 낮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이제 연령에 따라서 이제 초과공식품의 섭취율이 좀 다른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특히 이렇게 20, 30대 혹은 10대에서 젊은 층에서 섭취율이 높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점점 이 젊은 층이 나이가 들면서 초과공식품의 평균 섭취율이 높아지게 되겠죠. 그러면 이 한국 성인의 초과공식품 섭취량에 따라서 영양소의 섭취 현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자료는 2018년도 국민건강영양자료에 의한 한국 성인의 섭취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한국 성인을 초과공식품 섭취량에 따라서 만약에 4분위로 나눈다고 한다면 하위 25% 그룹인 초과공식품을 가장 적게 섭취하는 그룹에 비해서 이 상위 25% 그룹인 가장 많이 섭취하는 그룹에서 이 하위 그룹과 비교를 했을 때 총 열량의 섭취가 하루 평균 한 433 칼로리 정도 초과공식품을 많이 섭취하는 그룹이 총 열량도 더 많이 섭취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뭐 당류도 마찬가지로 더 많이 섭취하고 있고요. 또 그 외에도 포화지방이라던가 나트륨도 훨씬 더 섭취가 높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 식이섬유 같은 경우에는 초과공식품을 많이 섭취할 때 식이섬유의 섭취는 더 낮은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총 열량, 당류, 포화지방, 나트륨 섭취는 더 높고 식이섬유 섭취는 더 낮은 것으로 이렇게 영양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초가공식품을 더 많이 섭취할수록 이런 영양 불균형이 일어나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 초가공식품에도 굉장히 여러 종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건강한 초가공식품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좀 더 건강한 초가공식품을 선택하게 된다면 그래도 식생활 지침에 어느 정도 이행할 수 있지 않을까. 조금 더 건강한 식단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질문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 일부 이 연구자들이 이 연구를 하였을 때 미국에서 그 하루 세 끼를 아침, 점심, 저녁을 주로 초과공식품으로 섭취를 할 때, 그래서 총 열량의 90% 이상을, 20%의 열량을 초과공식품으로 선택하여 섭취를 할 때, 이게 2020년도 미국 식생활 지침 가이드라인을 얼마나 잘 이행할 수 있는가를 테스트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초과공식품으로 식품을 선택하여 식단을 짰을 때, 대부분의 경우에는, 어, 이제 가이드라인을 이행할 수 있었으나, 이제 비타민 D, 비타민 E, 콜린 같은 경우에는, 이행하기가 어려웠고, 초가공식품 섭취만으로는. 특히, 이 나머지는 그래도 전반적으로 괜찮았는데, 이 나트륨 섭취와 이 전곡류 섭취에서는, 이 초가공식품을 주로 섭취할 때, 이행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트륨 섭취도 훨씬 더 많이 섭취하게 되고, 권고 기준을 훨씬 더 뛰어넘게 되고 전공류 섭취는 훨씬 더 적게 섭취를 하게 되기 때문에 이 초과공식품의 이제 영양 성분이 이 뉴트리셔널 퀄리티가 이 나트륨과 이 그 전공류에서 가이드라인을 이행하기 어려운 제품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가공식품으로 섭취하게 되면은 아무리 건강한 제품을 선택한다고 해도 나트륨 섭취가 많아질 수밖에 없고 전공류의 섭취는 적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건강한 식생활 지침을 100% 이행하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육류 같은 경우에는 이 붉은 육류, 이게 채소 가공식품이죠. 채소 가공식품 그룹 1의 붉은 육류와 이제 프로세스드 및 가공육, 소세지, 햄과 같은 가공육, 이제 그룹 4의 이제 초과공식품에 해당이 되죠. 가공식품을 비교하였을 때 어떻게 영양 성분이 다를까를 한번 살펴보시면 똑같이 50g의 이제 육류를 섭취한다고 할 때 붉은 육류를 섭취하시게 되면은 에너지가 뭐 123칼로리 정도 된다면 가공육 같은 경우에 살짝 높죠. 138 칼로리 정도가 칼로리 정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좀 차이가 있지만 가장 두드러지게 차이가 나는 것은 이제 나트륨인데요. 이제 나트륨 함량이 똑같이 50g의 육류에 50g 고기에 붉은 육류 같은 경우는 154mg밖에 없지만 이제 가공육 같은 경우에는 거의 6배 정도 차이가 나죠. 어, 4배인가요? 거의 4배 정도의 차이가 나죠. 그래서 이제 620g, 20mg 정도를 섭취를 하게 되기 때문에 똑같은 50g의 고기를 섭취해도 붉은 육류보다는 가공육을 섭취할 때 훨씬 더 나트륨을 많이 섭취를 하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 외에도 이런 첨가물들이 더 가공육에 들어 있는데요. 이제 질산염 화합물 같은 경우에 가공육에 훨씬 더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 질산염 화합물 같은 경우에는 그 동물 실험에서 이제 인슐린 저항성이라던가, 인슐린을 더 분비하기 어렵게 만든다던가, 이 혈당을 조절하기 어렵게 만든다던가, 이런 결과들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공육을 섭취하게 될 때 훨씬 더 나트륨의 함량도 더 높아지고 질산염 화합물도 더 높아지게 되고 칼로리도 높고 더 안 좋은 영향이 더 많을 수밖에 없게 되겠죠. 이러한 차이가 있음을 소개해 드렸고,
이번 영상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